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미니어3입니다. 독립 이후 대한민국은 미, 중, 소에 둘러싸인 약소국이었습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겨우겨우 벗어난 자국의 군대를 유지할 힘도 없는 국가였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 한국의 주변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다시 강대국의 대열에 합류합니다. 북한과의 긴장 상황 때문에 오랜 기간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해왔지만 또 의외로 그 군사력을 해외에서 행사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단 한 번 해외에 적극적인 군사력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전이죠. 참전한 원인과 그 결과, 그리고 그것이 끌어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채널의 성격에 벗어나는 결과이니 다루지 않겠습니다. 군사적인 부분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기가 막힌 전술 중에 하나, 한국군이 고안한 높은 효율의 전투 방식, 중대 전술 기지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월남전은 핵무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대리전으로 나타난 국지전의 대표적인 형태며 미국이 전력을 투구하여 참전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북베트남의 군사력에 대응하여 베트남 정부군과 함께 북베트남의 공산 세력을 일소해야 하는 미국은 힘겨운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전쟁이 아니었기에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전쟁을 진행해야 했었고, 밀림이 우거진 동남아시아는 북쪽에서 지원하는 무기와 물자를 차단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 역시도 국제사회 비난으로 인해서 들쑥날쑥하게 진행될 정도였으니까요. 압도적인 전투력을 가진 미군이었지만 지역을 잘 알고 지역의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있는 북베트남군과의 싸운 데는 첨단 무기의 도움하에서도 개인의 전투 능력이 중요하고 모병 전투에서 손실은 전쟁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은 여러 가지 신화를 남기게 됩니다. 특히 한국 해병대 무용담은 여러 곳에서 회자되죠. 그 무용담의 기본이 되면서 미군은 구축하지 못한 한국군의 군사시설 중에 하나가 바로 중대 전술기지입니다. 베트남전에서 미국의 전술적 방향은 공세였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의 파병의 전술적 방향은 공세가 아닌 주한미군의 베트남 투입을 막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당시 한국은 베트남의 공산화 등으로 전 세계 공산 진영과 자본 진영의 균형이 무너지는 문제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장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휴전선을 지키면서 남한의 공산화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였고,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의 무리한 장기 집권으로 인하여 국내 정세도 불안한 마당에 다른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은 사치였죠. 거기에 국가적 위상도 그리 높지 못한 상황이라 세계의 평화와 주요 안건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비난을 받거나 할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국이 파병이라는 적극적인 패를 꺼내든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월남전의 종결을 위해 미군의 증강을 위한 주한미군이 베트남에 투입될 가능성에 대하여 주한미군 대신 한국군이 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군보다야 주한미군의 화력이 우수하고 당시 박정희 정권은 미국의 후원이 절실했었으니까요. 그렇게 원하지 않는 전쟁에 끌려 들어간 한국은 잘 싸우면서도 덜 다치고 덜 죽는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구정공세 이후 미국의 반전 여론이 증가하면서 미군 역시도 공세가 소극적으로 변하면서 공세보다는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어적 전술에 최적화를 위한 한국군의 방어형 전술로 인해 발생한 군사적 행동이 바로 중대 전술기지입니다. 특히 베트남전의 특징은 개별 병사의 화력과 전투력은 비슷하지만 압도적인 병사적 수적 우세를 유지하는 북베트남. 병사의 수에 비해 포병, 항공력은 미군이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비대칭적 상황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전면전의 형태에서 이런 형태는 자주 나타나지 않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남베트남 정부와 북베트남 정부의 정치 세력 사이에서 발생했고 각각 미군과 소련의 지원에서 하에서 발생한 정규전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전투는 북베트남의 지원을 받는 베트코폰과 경보병이 주축이 된 북베트남군이 미군과 동맹군으로 구성된 중화기로 무장된 부대와 전투를 벌이는 형태였습니다. 정규군 간의 전투였지만 정규군과 게릴라전에 가까운 형태의 전투가 더 많았죠. 눈에 띄는 미군과 한국군은 보이지 않는 게릴라와의 전투 속에서 지속적으로 소모되어 갔으며 장시간에 걸쳐 전투력을 소모시키는 전술을 북베트남군은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군의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전술적인 승리를 위해서 한국군은 게릴라 형태의 보병 전투에 최적화된 중대 방어 기진지를 구현합니다. 이 중대 방어진지, 중대 전술기지를 고안한 한국군의 인물은 최명신 장군입니다. 스스로 6.25 전쟁에서 게릴라로 활동하고 백골병날 지휘하여 8월 시에는 한국군의 지휘관을 맡을 군인이죠. 이후에도 한국에서는 빨치산 토벌, 무장공비 대응 등의 군사작전 등을 통해서 대게릴라전의 경험이 매우 많았습니다. 한국전쟁에서 게릴라 부대를 지원하면서 가장 게릴라전에 능한 지휘관으로서 대게릴라전의 특성을 잘 아는 그는 대게릴라전을 수행할 최적의 해법을 내놓습니다. 민간인을 적으로 돌리지 않으면서 게릴라로부터 보호해야 했으며 중대 전술기지는 중대 단위로 전투병력을 분산시킬 수 있어 게릴라로부터 민간인의 보호가 가능했습니다. 대대 연대 규모의 주둔지는 방어선을 강력하게 구축할 수 있어서 게릴라는 적의 공격에 쉽게 대응이 가능하지만 방어 및 공격하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서 전체적인 대민작전이나 차단작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작전 중 매복한 적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 경우 중대 및 소대 단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게릴라전에 특화된 베트남전의 특성상 지속적인 병력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효과적인 대민작전과 적 병력 차단작전을 위하여 가급적 소규모 부대 단위로 분산시켜 놓을 필요가 있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 주둔지에서 기동성 있는 게릴라의 공격으로 인하여 축차 손실될 위험도 있죠. 중대 단위로 분산시키는 경우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경우 대규모 부대의 공격에도 버틸 수 있는 강력한 방어 거점의 구축이 필요하고 소규모 병력으로 운영이 가능한 방어 거점이 요구됐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북베트남군의 경우 미군을 기반으로 한 서방 측 병력에 비해 야포, 전차 같은 중장비 화력이 매우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대 전술기지는 2차 대전의 참호 형태의 방어선을 거점 형태로 구축한 형태를 가집니다. 1차 대전의 철조망과 참호, 기관총으로 구성된 방어선을 보병으로 뚫기 위해서는 1km를 전진하기 위해서 1만 명 이상의 병력을 손실하는 교착 상황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어선을 뚫는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 전차이고 1차 대전에 등장한 영국 전차는 게임 체인저 대접을 받았죠. 베트남전은 1차 대전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북베트남군은 전차나 포병 화력이 없다시피 하다는 것입니다. 즉 철조망과 참호로 방어된 방어선을 뚫기 위해서는 보병 전력으로 뚫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병력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력을 모아야 합니다. 미군과의 전투를 위해서는 가급적 게릴라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 북베트남과 베트콩의 전술 방향인데 빠르게 모이고 흩어지는 전술이 강점인 게릴라의 특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강점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중대 전술기지는 전방과 후방이 없이 전체 기지를 철도망으로 두른 방어지구로 구축하였기 때문에 보급, 철수가 불가능합니다. 즉 보유한 탄약과 식량이 고갈되게 되면 그 이상의 전투가 불가능하며 전술기지를 잃는다는 것은 중대 전체가 전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투 수행의 지속시간은 최대 48시간으로 그 이상의 전투가 수행되게 되면 전투원도, 보급품도 견디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옥쇄를 위한 전투처럼 보이지만 미군과 북베트남군의 전투란 특성상 보급과 공중지원이 충분하고 중대 전술기지를 공격하기 위한 병력이 장시간 특정 위치에 전투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그랬다가는 미군의 포병, 항공병력의 표적으로 갈려나갈 테니까요. 48시간 이상 전투를 수행할 일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48시간 이상 전투를 수행할 일이 없으니 48시간만 방어하면 되게 되면 주변의 지원 전력 및 사단 포병, 공준 지원 등의 지원을 받아 공격 부대의 격파가 가능합니다. 이런 전술로 한국군 해병대의 신화적 전투 짜빈동 전투에서 말도 안 되게 중대 하나가 북베트남 연대를 대상으로 압도적인 병력 차이에도 전술기지를 방어를 어떻게 보면 200명도 안 되는 1개 중대 규모로 2천여 명이 훨씬 넘는 연대를 막아내는 전술 구조물이라 엄청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또 보게 되면 정말 또 별게 없기도 합니다. 뭔가 엄청난 기술로 운영했다기보다는 운영과 인력 기반의 노가다로 구성한 돈 없는 나라 군대의 전술 구조물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구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 전술기지는 중대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지이므로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기는 지름 150m에서 300m 정도의 원형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난 동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적의 공격과 이동을 차단하기 위함이지만 전후방이 없는 베트남전의 특성상 원형으로 방어 진영을 구성하여 모든 방향의 적을 다 방어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겁니다.
중앙에는 중대지휘부와 헬기 착륙장, 관망대가 구성되어 보급, 관측, 지휘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외곽에는 철조망을 구성하고 철조망 외부에는 지뢰를 매설해서 경보병에 접근 시 원활한 통과가 어렵게 구성하고 일단 철조망 접근과 동시에 적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적은 지뢰가 매설된 것을 알고 있지만 지뢰를 돌파하기 위해서 한가롭게 지뢰 제거 작업을 할 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산병호와 기관총 진지가 적의 진입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구성된 참호에서 사격을 통하여 적은 지뢰지대 개척에 많은 병력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실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연된다는 것이지 적이 돌파를 목적으로 전력을 집중하는 경우 돌파가 불가능한 수준은 아닙니다. 실제로 짜빈동 전투에서 악착 같은 적의 공격으로 철조망 방어선이 뚫리고 적의 병력이 교통호까지 진입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산병호는 교통호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으므로 유사시 적의 공격에 피해가 없이 중대 전술기지 내에서 원활한 지원 병력의 투입이 가능하죠. 원형으로 구성된 철조망 밖은 다 적이라고 봐야 하고 보급로나 교통로는 철조망 밖은 완전히 차단된 형태로 구축됩니다. 당연히 적의 공격 시 정원을 받기 힘듭니다. 단 베트남전의 특징으로 적의 공격이 발생한 경우 포격과 폭격을 통한 화력 지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방어에 치중하면서 화력 지원과 아군의 상위 부대의 증원이 올 때까지 버티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중대 전술기지의 개념은 매우 강력한 방어 진지이지만 한국이 도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베트남전 상황에서 한국군이 쉽게 구축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중대 전술기지를 보면 콘크리트나 제대로 된 철골 구조물이 없습니다. 돈 없는 몸만 있는 나라의 군대가 구성한 것으로 바로 보이죠. 오직 참호와 철조망으로만 구성되는데 베트남전 당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인적 자원밖에 없는 한국군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인 야삽과 노가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중대 전술기지는 사단 포병의 지원 범위 안에 구성되어 화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되었죠. 공격 측에서 보게 되면 방어군은 정말 투자한 자원이 제한적인 방어 시설입니다. 콘크리트 형태로 구성된 마지노선이나 대형 포가 설치된 대서양 방법이 아니라 야삽으로 땅 파고 철조망 둘러놓은 게 다인, 물론 안 보이는 곳에는 지뢰가 깔려있지만 공격 측이 전차나 포병 없이 보병으로 공격하려면 갈려나간다는 것은 1차 대전부터 현대전까지 변함없는 사실이니까요. 이렇게 축성에 상대적으로 쉬운 중대 전술기지를 아군 사단 포병의 지원 범위 안에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참호 기반에 연결된 방위선이 아니지만 우회할 경우 적은 퇴로와 측면을 위협받을 수 있고 힘으로 밀어붙이자면 1개 중대를 밀어내기 위해서 1개 대대가 아닌 연대 수준의 병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베트민군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중대 전술기지가 모든 전쟁에서 만능은 아닙니다. 특히 화력이 비슷한 정규군끼리 부딪힌 전쟁에서 고정된 지정학적 위치에 자리 잡은 중대병력은 포병과 폭격에 노출되는 위험이 너무 큽니다. 사단 포병을 동원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위치한 중대 1개를 완벽하게 섬멸할 수 있다면 그다지 큰 자원의 투자는 아니기에 정밀 타격으로 공격하게 되면 중대 전술기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의 화력이 보병 화력 수준인 경우에는 중대 전술기지를 밀어내기 위해 1개 연대를 동원해야 하는 손익 안 맞는 전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보병으로는 뚫기 힘들지만 중화기를 사용하면 쉽게 박살내버릴 수 있는 고정된 목표물인 것입니다. 즉 유사한 수준의 화력을 쌍방간에 가정하고 있는 한국 전선으로 가정할 경우 중대 전술기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아닌 것이죠. 베트남전에서 중대 전술기지는 중화력은 부족하지만 압도적인 병력 수의 북베트남군의 공격을 버텼고 중대 전술기지로 연결된 가상의 방어선은 북베트남군이 침범할 수 없는 현실적인 방어선으로 동작했습니다. 북한군을 적으로 상정할 경우 이런 형태의 중대 전술기지는 북한군 수준의 화력으로 공격하는 경우 중포에 의한 집중적인 공격을 통해서 돌파 당해버릴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중대 전술기지가 보여준 결과는 베트남전의 한국군뿐만 아니라 다른 전쟁에서 도입되어 사용되게 됩니다. 베트남전 이후 미군은 다양한 국제적 분쟁에 개입하였지만 베트남전과 비슷한 형태의 전쟁이라면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입니다. 이라크전 초반에 이라크군 정규군이 섬멸된 이유와
아프가니스탄전에서는 미군은 비정규군 형태의 적과 싸우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미군은 중대 수준의 군사 거점을 설치하게 되죠. 한국군의 중대 전술기지와 다른 점은 야전 사업으로 파내는 노가다 형태의 거점 설치가 아닌 유명한 해스코 방벽을 이용한 전술 거점을 설치하게 됩니다. 펴고 퍼담으면 간단히 설치된 해스코 방벽은 총알은 당연히 막아내고 RPG나 자살폭탄 테러에 대해서도 강력한 방어력을 자랑합니다. 콘크리트를 사용하거나 할 필요 없이 조립식 방벽에 포크레인 한 대만 있으면 신속하게 기지를 구축할 수 있죠. 이런 형태의 거점은 어느 정도 전술 거점을 설치한 이후 장기간 체류하면서 게릴라를 소탕하는 형태의 군사 행동에 적합한 형태지만 미군의 경우 대게릴라전에서 중요한 시간이라는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방어 거점을 통한 장기간의 군사 행동보다는 공세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의 목적이 완벽하게 부합하는 방어 거점의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군도 방어 거점이 필요한 경우 중대 전술기지와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었고 중포의 지원을 받을 수 없더라도 압도적인 항공 지원을 통하여 병력적 우세를 기반한 적의 공격을 방어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키팅 진지 전투가 있으며 미군이 설치한 파이어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영화 아웃포스를 통해 미군의 앞강 거점 방어 전투를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전력으로 전투를 수행할 경우 방어 측이 일방적으로 우세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닌 비정규군과의 전투를 수행할 경우 방어 진지의 구성 여부에 따라 10배 이상의 적의 공격에서도 거점을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효율적인 전술이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그 적용 역시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정세에 의해서 파견된 한국군은 파견된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최선의 수단으로서 개발한 것이 바로 베트남전의 중대 전술 기지였습니다.